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의 테마는 이 강원도 여인들의 그 역사적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겠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 여인들은 그 자기의 분야에서 우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분들 중에는 그 우리가 소위 요새 얘기하고 있는 한류와 관련해서 그 원조 한류 스타도 있고 또 그 여성 철학자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성 철학자라든지 또 우리나라 최초의 그 조선시대의 그리고 일제 때까지 포함해서 그 여성 의병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조선시대에 거의 유일한 여성 문학 동아리도 있고 문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 조선시대의 최초의 당시에는 뭐 여성들이 규방이라 해가지고 방에서 자기 집 바깥도 거의 안 나오던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때의 이 최초의 그 여행가라 할까요? 그 산악 등반가 이런 분도 있고 아주 흥미로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강원도의 역사적으로 이러이러한 여인들이 우리 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느끼는 것을 목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조선 중기에 소위 천재 여류신 헌안설헌 물론 대부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헌안설헌 누구죠? 아시다시피 헌안설헌은 그 유명한 홍길동전의 저자 그 허균의 누나입니다. 누님이죠. 그 천재 여류신으로 이렇게 일컬어졌는데 이분이 천재 여류신이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냐 하면 당시에 그 조선 중기에 중국에서 이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사신이 가거나 중국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집중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이 부탁을 했던 것이 이 헌안설헌 시예요. 헌안설헌이 쓴 시를 요청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 헌안설헌 시가 모여서 나중에 그 중국에서 시집으로 발간되는데 난설헌 시집이라 그래서 이때의 이 헌안설헌 시집이 발간이 되면 낙양에 지가가 올랐다. 낙양에 지가가 올랐다. 여기서 지가는 뭐 지금 얘기하는 땅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지가, 종이값이 올랐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게 바로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이 종이가 동이 나가지고 출판을 하니까 동이 나서 지가가 올랐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이 난설헌 같은 헌안설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중국뿐만이 아니고 그 1711년 그 일본에서 분다이아 제로베이라고 하는 이 일본의 문인이 또 일본어로다가 이 헌안설헌 시집을 발간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더 각광을 받았는데
가히 그의 행적을 보면은 당시에 동양 문학계의 히로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허난설원의 시는 지금도 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북경대 아닙니까? 북경대 국가 그 도서관에 지금도 허난설원 시집이 소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북경대 조선어학과가 있거든요. 조선어학과에서 그 강의의 어떤 주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 박사논문의 소재로 삼았던 인물이, 삼았던 인물이 아니라 삼고 있는 인물이 허난설원이 되겠습니다. 이 허난설원은 그 문학적 재능이 워낙 뛰어나서 그 동생 허균도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문인인데, 이 허균이가 그 문학활동을 하다가 어떤 자문을 받는다든지 조언을 구한다든지 할 때의 그 대상이 이 누나였다. 즉 허균이를 가리키고 조언할 만큼의 그러한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허난설원은 아쉽게도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천재가 박명인지 몰라도 그 어린 시절은 그 아버지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강릉에 그 초당동의 초당순두부, 그 유명한 초당순두부를 사실상 처음으로 창안했다라고 하는 이 허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허엽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허엽의 호가 이 초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허엽으로부터 이 초당순두부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인데, 이 허엽의 그 집안이 전부 문학적 재능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허엽이한테는 허엽 선생은, 초당 허엽 선생은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첫 번째 부인은 사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부인한테서 난 사람이 이 허성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허성. 이 허성도 아주 뛰어났던 인물인데, 임진왜란 앞두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일본의 정세를 정탐하기 위해서 황윤길이하고 김성, 그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네. 그 두 사람을 보내는데, 그래서 정탐을 해오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때의 이 서장관, 일종의 총무격으로 다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허성입니다. 허성이고, 그 다음에 이 선조는 후궁들이 많았거든요. 9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 첫 번째 옹주가 있어요. 옹주는 뭐 아시다시피 후궁의 딸을 이제 옹주라고 했는데, 그 옹주하고 첫 번째 딸인 그 옹주하고 결혼한 인물이 이 허성의 아들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선조하고도 이 사돈지간이 되는 그런 인물인데,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청주한 씨일 거예요. 청주한 씨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죠. 청주한 씨가 사별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들인 사람이 강릉김 씨예요. 이 강릉김 씨 한테서 낳은 게 첫 번째가 허봉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로서는 이제 그 허균이가 있고, 그 다음에 딸로서 난설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들이 아버지서부터 해가지고 조선시대 중기를 대표하는 문장가들이에요. 내노라 하는 문장가들. 특이한 게 아니라 그 집안의 가풍이 그래서 그러는지
하여튼 그 한 세대를 풍미했던 그 문장가들이 바로 이 허씨 집안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5명을 합해가지고 조선시대 중기에 허씨 오 문장가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 저기 엘리트 뭐랄까 천재 집안이다 이런 의미로다가 쓰였을 정도로 이 허씨 오 문장가에 들어갔던 그 유일한 딸이 이 헌안선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헌안선원의 그 이 명성은 헌안선원이 죽고 난 다음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조선시대의 중국, 일본 이런 데서 계속 이어져요. 아까 1711년에 bundae jiro-bei가 그 책을 냈다고 하죠. 시집을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한 뭐랄까 한 170, 80년 정도 흐른 다음의 일인데 그때까지도 헌안선원의 명성이 계속 이어져 갔고 특히 재밌는 것은 조선 후기 우리식으로 조선 후기에 가서 이 중국에서 헌안선원을 흠모하다 못해서 일종의 헌안선원 신드롬이 일어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여잔데 허경란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허경란. 이름도 허씨예요. 조선 후기에 이 허경란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난선원을 얼마나 흠모를 했는지 헌안선원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그래. 헌안선원을. 그래서 자기 이름도 경란이에요. 경란. 이 경은 숭배한다, 좋아한다, 뭐 흠모한다 이런 뜻의 경이고 이 나는 헌안선원 할 때 난자입니다. 헌안선원을 경모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허경란이라고 했는데 이걸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헌안선원의 분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나 이 자기가 스스로 예언을 하기를 내가 헌안선원의 분신이기 때문에 헌안선원이 죽었던 나이 딱 27에 자기도 그 세상을 하직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공언을 하고서는 헌안선원이가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항상 이렇게 머리에다 화관을 쓰고 또 향을 이렇게 사르고 향을 사르고서는 방 안에 있었다 그랬는데 똑같이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암시를 하는 거죠. 내가 27에 죽는다. 근데 27이 됐는데 그 해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허경란이가 역시 나는 헌안선원을 쫓아가지 못하는구나 하고서는 산속에 들어가서 도인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전해오고 있고 이 허경란의 그 호도 소설원입니다. 소설원. 작은 헌안선원이다 이거지. 작은 헌안선원이다. 그럴 정도로 하여튼 특히 여성들한테는 어떤 흠모 내지는 그 경배 내지는 그 동경의 대상이 됐던 그 인물이 이 헌안선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헌안선원은 안타깝게 이 결혼을 했는데 시집을 갔는데 이 가족사는 굉장히 불행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이제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동생이나 아까 얘기한 이 허봉 바로 위에 형 허균의 형 그러니까 오빠죠. 헌안선원한테 이 허봉도 유배를 갖다가 일찍 죽고 허균이는 아시다시피 이 반역죄로다가 거열형에 처해지고 해서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면서 자기가 자식을 둘 낳는데 그 둘도 결국은 어렸을 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고 그래서 27의 그 헌안선원이가 결국은 특별한 병도 없었는데 사망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그 헌안설원이 임종 자기가 죽기 3년 전, 3년을 앞두고서는 그 자기가 그 꿈속에서 월궁, 즉 달나라의 그 궁궐을 월궁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다녀왔다라고 꿈을 꾸었다. 다녀온 꿈을 꾸었다라고 해서 지은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스로 3년 전인데 죽기 3년 전에 내가 27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시도 남깁니다. 그 시가 그 몽유광상산이라고 하는 건데 달나라의 월궁에 다녀온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자기가 이 27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른 물결은 구슬 같은 바다를 적시고 파란 난새는 오색 찬란한 난새와 어울리는데 부용 27송이가 여기서 부용은 연꽃을 얘기해요. 연꽃 27송이가 휘늘어진 채 붉은 꽃잎 떨어지니 달빛 속 서리만 차다 라고 하는 이 의미심장한 그 시를 남기고 3년 후에 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이 헌안설원의 그 이 묘는 제가 한 두세 차례 가봤는데 저기 경기도 광주에 그 초월면 지월리라고 하는 곳에 그 이 중부고속도로의 그 한켠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굉장히 참 한마디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윗자락에 헌안설원의 묘가 있는데 그 묘의 옆에는 작은 애기 무덤 2개가 있어요. 그거는 일찍 어렸을 때 죽은 아들, 딸하고 헌안설원하고 같이 나란히 이렇게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 쪽에는 자기 죽고 나서 그 남편이 김성립이었는데 안동 김성립이 그 남양홍 씨하고 다시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해서 합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묘토에 있지만 결국은 남편하고도 못 묻히고 자식들 옆에 두고 저승길에서조차 이 자식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존재가 이 헌안설원입니다. 이 헌안설원 얘기만 뭐 계속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시대순으로 한번 보면, 두 번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금녀의 그 학문, 조선시대 금녀의 학문이라고 하는 이 성리학을 정복한 이 소위 여성 군자로 불렸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원주에 살았던 그 임윤지당이라고 하는 분인데, 임윤지당. 이 임윤지당의 경우는 우선 이분의 호가 윤지당입니다. 윤지당인데 이 윤지당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이 지자는 이렇게 쓰는데요. 이 지는 이 중국 사람들은 가장 이상적인 중국의 역대 왕조 중에 이상적인 국가 왕조를 주나라라고 보죠. 주나라. 고대 국가 주나라. 이 주나라 때에 주문왕이라고 하는 아주 이 성군으로 받드는 왕이 있어요. 이 주문왕의 어머니가 이 태사거든요. 태사. 이 태사의 고향 땅이 지입니다. 고향 땅의 지명이. 그래서 이 태사를 빗대서 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결국은 이때의 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에 우리 조선 같은 경우도 이 중국과 우리 조선에서도 이 태사 하면은 최고 이상적인 여자, 성녀, 거의 성스러운 여자 이렇게 할 정도로다가 받들어 모셨던 인물이 이 태사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유명한 신사임당. 사임이라고 하는 것도 사임당. 요 태사의 며느리가 있어요. 이 태사의 이거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거예요. 이 태사가 문왕의 부인이고 주문왕의 부인이고 이 문왕의 어머니가 태임이에요. 태임. 이 태임의 고향이 지고 그래서 지하면 태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태임이 그 중국의 대표적인 성녀였기 때문에 이 태임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 당시의 양반가의 어떤 그 부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사임당의 호입니다. 사임당.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라는 뜻인데 배운다 이런 뜻이 되죠. 배운다. 누구로부터? 임으로부터. 임이 누굽니까? 태임입니다. 그리고 이 태임은 조선시대에 아주 유행해서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태교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태교라고 하는 것이. 태교 수칙, 뭐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뭐 좋은 것만 먹고 사악한 건 뭐 쳐다보지 말고. 이런 중국에서 최초의 태교를 한 사람이 이 태임이에요. 태임. 그래서 그 훌륭한 문왕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지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 태임의 가르침을 선양한다. 드러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 이 이민지당은 한마디로 해서 조선 후기에 여성 어떤 그 지성계를 개척한 인물이고 한데 그 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이 성리학을 연구했는데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이 철저한 페미니스트였어요. 페미니즘. 요즘 뭐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성인지 뭐 이런 말도 쓰고 또 뭐라더라고 젠더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러는데 여하튼 이 페미니스트였다. 조선시대에. 그러면 자칫 조선시대 페미니스트였어? 그러면 그 남녀 평등? 조선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남녀 평등을 운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도 뭐라 그럴까, 이 동의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이 윤지당이 얘기했던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뜻보다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남녀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는 것은 어떤 게 낫고 어떤 게 못하고 해서 어떻게 차별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녀는 기본적으로 평등하고 그 가치에 있어서도 우열을 겨룰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분수와 처지 또는 역할은 각각 다르다. 해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 철학적으로 주장을 했던, 규명을 했던 인물이고, 이민주당의 글 중에, 그래서 이민주당의 글을 모아놓은 문집이 있어요. 그게 윤지당 유고라고 하는 건데, 지금도 전하는데, 윤지당 유고 중에 척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나 또는 혁명, 이 거울에다가 새겨놓을 만한 글귀. 근데 아주 그게 명문입니다. 그 명문을 척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척혁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충북 제천지방 같은 데서는 유림들이 아직도 그렇게 암송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났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조선 후기로 와서 이 조선시대에 이 한강변, 서울의 이 한강변에
그 거의 조선시대 유일무이하게 이 여성 문화사롱을 차렸던 그 여성 5인방이 있어요. 아주 재밌죠. 그 여성 문화사롱을 차렸던 여성 5인방. 이게 5인 걸그룹이라고 그러긴 뭐하고 하여튼 이 여인들 그룹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여인들이 밖에 나와서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대인데 이때의 여성 문화사롱을 차려가지고 같이 이 문학을 논하고 또 세상사를 논하고 했던 그러한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거의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5명은 우선 거기에 원주 출신이 3명이 있어요. 그 리더는 김금원이라고 하는 김금원이고 그 다음에 그 김금원의 아주 절친이었던 박죽서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김금원의 동생이었던 이 경춘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조선시대에 이 3대 시기가 있었는데 시를 잘 쓰는 기생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이 누구냐면 황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황진이, 그 다음에 문초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문초, 그 다음에 이제 허균이와 정신적 사랑을 나눴다라고 하는 매창이, 이렇게 3명인데 그 중에 이 문초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학 활동을 하던 곳은 어디냐면은 서울 용산에 가면 지금도 그 용산 성당이 있습니다. 용산 성당 옆자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길 안내판 중에 이 삼호정길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어요. 삼호정길. 그 삼호정길의 길이 거기서 얘기하는 삼호정이 뭐냐? 삼호정이 바로 조선 후기에 김덕희라고 하는 이분이 이 추사 김정희하고는 육춘지간인데 그 김덕희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별장 이름이 삼호정이에요. 그 한강변 아주 잘 내려다 보이고 풍광이 뛰어난 곳에 거기다가 일종의 정자를 짓지만 그 별장이죠. 마치 서울의 압구정동이 한명회가 그 한강변에다가 압구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짓고서는 거기서 즐겼다 해서 이 압구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삼호정이라고 하는 그 정자를 졌는데 그 김덕희의 소실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김금원입니다. 금원김씨라고도 하고 김금원인데 이 원주 사람이고, 그래서 그 김금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김덕희의 정자인 삼호정에서 모여가지고 시문을 나누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것을 이 동아리로다가 동아리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것을 이 삼호정 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리더 김금원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분의 이 문집은 이 호동설악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호동설악기.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서 호는 기호지방이고 동은 관동 팔경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는 이 관서지방. 그러니까 이 평안도 쪽 관서지방. 그 다음에 락은 서울 한양 쪽.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닌 일종의 기행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의 글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나중에 이 추사 김정희, 아까 추사 김정희가 이 김금원의 그 남편인 김덕희하고 육춘지간이라고 했잖아요. 추사 김정희가 증언을 하기로 자랑을 하기를 자기 집안에는 나보다 더 글을 잘 쓰는 여인이 있다 라고 그렇게 추사가 얘기할 정도로 하여튼 극찬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고 그 금원김 씨를 당대에 상당히 유명세를 타면서
이 금은긴 씨를 일러서 규수삼화자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규수삼화자장. 이거는 규수, 여자로서 삼화자장이라고 하는 뜻은 이 경학이나 문예나 이런 데에 아주 능통했었다.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여인이고, 또 이분이 하나 특이한 것은 14살에 자기 아버지 부모를 졸라가지고 이분이 아까 뭡니까 호동설악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행을 하면서 이 여행 기록을 남긴 책이 호동설악기라는 건데, 그 지역에 다니면서 아주 진기한 새로운 이런 기록들을 남기는데, 그때가 14살이에요. 그때 그 시절에 부모들이 딸을 갖다가 아들도 아니고 밖에 내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아주 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장을 시켜가지고 남자로 변장을 시켜서 긴 여정을 그렇게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말씀드릴 분은 이 구한말과 그 일제 때까지 포함해서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 강원도에서 나옵니다. 그분이 지금 춘천에 가면 춘천에 남면 가정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 집안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람 집안의 어떤 여러 가지 족족들을 모아가지고서는 그 하나의 그 타운 비슷하게 마을을 구성해 놨는데, 거기를 의병마을이라고 춘천에서는 보통 그럽니다. 의병마을. 그 의병마을에 살았던, 그리고 나중에는 일제 때는 주로 만주 지역에서, 만주 벌판에서 의병 활동을 벌였던 이른바 조선판 잔다라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윤희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윤희순. 최초의 이 조선 의병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일제 때에 그 남정네들이 의병활동하는 것은, 또는 독립운동하는 것이야 워낙 많았던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성의병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독립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었던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일제 때에 활동을 하던, 처음에는 의병 활동을 했지만 나중에 독립군 활동을 했던 독립활동의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은 이 윤희순, 이 춘천에 살았던 윤희순과 또 남자현이라고 있어요. 남자현. 이 주로 영남지방에서 처음에는 활동을 했었는데, 이 남자현을 일컬어서 독립군 어머니 이렇게 부를 정도로, 바로 이 남자현과 윤희순이 나중에 만주에서 그 쌍벽을 이뤘고, 이 윤희순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이 고흥유씨인데, 이 시댁이 말이에요. 고흥유씨. 그 역사책에 아주 유명한 인물 나오는 조선의 총의병 대장이라고 했던 유린석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유린석 장군. 유린석 장군이 이 윤희순이한테는 이 시당숙이에요. 시당숙이고,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가 전부 이 의병활동 및 독립군 활동을 했던 그런 집안이다. 그래서 일제가 이제 이 침탈을 해가지고, 조선을 침탈해서 했을 때는 이 만주에 가서 약 40년 동안 이 윤희순 의사가 그 독립군 활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별세를 합니다.
거기에서 결국 별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별세하기 전에는 여성 부대까지 만들고, 또 그래서 그 당시에 독립군들 사이에서는 이 집안 아들들도 전부 독립운동을 시켰으니까 그 집안을 가족부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이 큰 족적과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고 해서, 나중에 물론 윤희순 때문에만 온 건 아니지만 그 해방 후에 이 백범 김구 선생이 직접 그 가정리에 들려서 유리석 장군과 이 집안의 그 인물들에 대해서 예를 표했던 그런 그 사실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의병마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그 깊은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또 되면 말씀드리고, 이걸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 일제 때에 활동했던 그 또 한 명의 그 원조 한류 스타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원조 한류 스타는 뭐랄까, 춤꾼이었는데, 춤꾼. 그거를 발레리나인데, 홍천 출신의 최승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승희. 당시에 이 20세기 초에 당시에 세계적으로 제일 뛰어난 유명한 발레리나는 이사도라 덩컨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서양의 이사도라 덩컨의, 서양엔 이사도라 덩컨, 동양은 최승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다가 아주 그 세계적인 명성을 갖추고 있었고, 무려 그 시절에 그 배로다가 이 유럽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 중남미까지 150차례 공연을 다녔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했으면 150차례씩이나 초청을 해가지고 이 공연을 다니고 이랬던 인물이 이 최승희인데, 이 당시에는 일제 때 그 식민지 백성들, 즉 조선 백성들이 그 낙으로 삼았다고 그럴까?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은 이 송기정이하고 최승희였다고 그래요. 이 송기정이는 아시다시피 마라톤으로 그렇게 세계를 제패해서 소위 조선 남아의 기계를 떨쳤고, 이 최승희 같은 경우에는 이 발레리나라고 하는데 결국 춤꾼 아니에요. 춤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무용과 이 전통무용을 갖다가 결합을 했다 그래요. 저는 무용을 잘 모르니까 결합을 해서 그 조선의 어떤 이 무용 내지는 예술의 그 아름다움을 세계에다가 이렇게 떨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최승희가 그 홍천에, 지금 강원도 홍천에 남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그 제곡리라고 하는 마을의 출신입니다. 이 최승희는 그 미모도 워낙 뛰어났고, 그 다음에 이 탤런트가 워낙 출중해가지고, 이 최승희가 그 공연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 인사들이 최승희의 공연을 봤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회자되고 돼서 내려오는 인물은 피카소입니다. 피카소가 최승희가 공연하는 거를 스케치를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최승희한테 줬다 그래요. 전에 오는 말에는 피카소의 그림, 만약에 그게 지금 있다라고 하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딨냐?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국내에 있답니다. 그 국내에 유력 인사가 소장하고 있다는데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농담이고요. 그리고 이 최승희와 관련돼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그 시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10선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근데 그때의 이 모란이 피까진이라고 한 시에 모란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모란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와는 달리 이 스토리를 알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김용랑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시인이 쓴 거 아닙니까? 그때의 그 모란은 바로 이 최승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고, 그것이 그 현장이 어디였냐면은 지금 전남 강진에 가면은 이 김용랑 생가에 김용랑이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최승희 때문에 한동안 열애에 빠졌다가 결국은 이 실패를 해가지고 비관 자살을 시도해요. 비관 자살을 시도했을 때에 그 자기네 집 뒤에 있는 동백나무에 목을 매는데 사람들이 일찍 발견해서 결국 살긴 살았지만, 그래서 그러한 이 애달픈 이 이별의 뜻을 가지고서는 썼던 시가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강원도의 여인들 중에 이 족적을 남긴, 역사적인 족적을 남긴 그 인물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번에 이 마지막으로 일제 때 3.1 독립운동, 3.1 만세운동과 관련해서 이 강원도의 여인들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만세운동 하면은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유관순 열사인데, 이 유관순 열사도 이 얘기에 관련 지어져 있습니다. 우선 대강을 한번 살펴보면 이 배감 박은식 선생, 배감 박은식 선생의 유명한 저서가 있죠. 한국 독립운동 지어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저서에 나온 것을 보면, 당시에 3.1 만세운동 당시에 이 강원도에서는 총 99,000여 명이 참여를 했고, 그 중에 140여 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원도에서는 3.1 만세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횡성입니다. 횡성이고, 그 다음에 어디나 다 피해가 컸고 극렬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극렬한 동네는 양양이었는데, 이 두 군데 얘기를 상징적으로 한번 해보겠고, 이 두 지역 공이 만세운동에 어떤 여성들이 아주 주동 역할도 했고, 숨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운동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끌어나가고 하는데 주역이 되었었다 하는 얘기인데, 우선 그 횡성 같은 경우에는 이 1차 때에는 3월 달에 있었는데, 이 1차 때는 한 300여 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래서 조금 좀 뭐라고 그럴까, 열기가 좀 덜했는데, 4월 1일 날 장날에 그 당시에 일종의 상점이죠. 상점들이 다 철시를 하고 참여를 할 정도로 해서 상당히 이 분위기가 고조화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했는데, 이때에 숨은 공로, 숨은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어떤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김순희 여사라고 하는 분인데, 김순희, 이 김순희 여사 또는 열사는 그 3.1운동 때에 여성들이 참여한 여성들은 대개 보면은 우리가 유관순 열사의 경우에서처럼 소위 좀 배운 학식 있는 신여성이었다, 의식이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 지금 횡성에서 얘기하는 그 김순희 여사 열사라고 하는 경우는 이분의 신분이 주모였어요. 술집 주모. 술집 주모인데 평소에 이 독립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그 후원도 하고 또 군자금도 모으고 또 자기 일종의 식당이죠. 그 주점에 은밀하게 이 독립군들의 그 모의 장소로도 제공을 하고 할 정도로 아주 열렬한 그런 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의 별명은 이 황소아지매였어요. 황소아지매. 이게 증언에 의하면은 팥을 갖다가 한 말을 한 손으로다가 담벼락 위로다가 집어던질 정도의 아주 힘이 장사였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원래 횡성분은 아닙니다. 이 경상도 경주에서 시집을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고 했는데 이분이 이 시위원장 당시 시위 아닙니까 그게 시위원장에 나가서는 상점들 그러니까 3.1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 상점들의 철시를 막 독려를 하고 말이지. 그래서 참여하라고 말이야. 그리고 사실 그런 군중 속에서는 좀 겁도 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로 물러나면 뭐 몽둥이로다가 그냥 제지를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이 3.1운동에 참여를 시키고 했던 아주 열렬한 그 지사였는데 이때가 4월 1일입니다. 제일 극도로다가 분위기가 올랐을 때가 4월 1일 날이기 때문에 지금도 횡성에서 제가 알기로 4월 1일을 횡성 군민의 날 이렇게 해서 그때의 이 3.1운동의 만세 독립운동 만세운동이죠. 만세운동의 그 취지를 지금까지도 살려나가고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게 1952년인가 그래요. 이게 6.25 동란 때 6.25 와중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이분의 그러한 독립운동 내지는 3.1운동의 어떤 큰 발자취나 이런 것들이 관련 기록이 딱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가지고 이분이 3.1운동이 지나고 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어떤 지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살다가 결국은 6.25 동란 때 돌아가시니까 기록도 없어지고 해가지고 아무런 그분에 대한 선행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공동묘지에 묻혔던 거를 발굴을 해가지고 뜻있는 사람들이 발굴을 해서 지금은 횡성에 따로 이렇게 안장되어 있는데 정부로부터는 기록이 없으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보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횡성에 지금 남아있는 묘 앞에는 애국지사 김순희 열사의 묘해서 횡성 군민일동이라고 하는 비를 세워놓고 있는데 이 정도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이 전부 받들어 모시는 군민일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 받는 그 어떤 훈장만큼이나 의미가 있고 뜻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분은 그 양양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양 지역이 굉장히 극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양양 지역의 만세운동을 촉발시키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했던 시위를 하려면 뭐 관련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독립선언서라든지 그 다음에 태극기 그 당시에 태극기를 막 찍어내야 되니까 태극기를 찍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외부에서 반입을 해온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성분인데 그분의 이름은 조화벽입니다.
조화벽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조화벽 여사는 당시 3.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그 개성의 호수돈여고의 2학년생이었어요. 학생이었어요. 학생. 근데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니까 그 학교에서는 이제 휴교를 했겠죠. 휴교를 했는데 이제 고향이 자기 양양이니까 양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에 아까 얘기한 그 독립선언서 하고 태극기 그거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찍어서 이제 결국은 배포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확산을 시켜 나갔는데 이 조화벽이라고 하는 분은 당시에 양양 지역의 유지의 무남동료 외딸입니다. 무남동료 외딸인데 이분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분이 나중에 유관순 열사의 이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에 맏며느리가 돼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유관순 열사가 고흥유씨인데 유관순 열사 집안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데에 어떤 뭐랄까요? 그 기반을 조성을 했던 인물이 바로 양양 출신의 조화벽 여사였다. 이런 얘기인데 이 조화벽 여사가 그 유관순 열사의 집안의 기둥이 될 수 있었던 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조화벽 여사가 그 호수돈여고 2학년생으로 이렇게 양양 만세운동을 사실상 주동하는 인물 중에 하나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졸업을 하고 그 충남 공주에 있는 영명학교의 교사로 갑니다. 영명학교의 교사로 가는데 이 영명학교 교사로 있던 중에 자기가 다른 교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유관순 열사의 집안이 완전히 초토화됐다.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 아버지 어머니는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어머니는 유관순 열사가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를 하던 날 죽었어요.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오빠가 있는데 유관순 열사의 유우석이라고 유우석은 당시에 공주의 영명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우석이 영명학교의 만세운동을 주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우석도 체포가 됐죠.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남동생이 있었는데 유관순 열사의 남동생, 유우석의 남동생들 말이죠. 이 두 동생이 결국은 이 천안에 있다가 자기 누나, 즉 그 유관순 열사도 만세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이 공주의 그 당시에 감옥, 그때는 감옥이라고 했어요. 감옥. 그러니까 그 서대문 형무소 뭐 이런데 올라가기 전의 얘기죠. 그 감옥에 있었고 또 이 오빠도 즉 유관순 열사의 오빠인 유우석도 거기 같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공주 감옥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3.1운동의 그 와중에 유관순 열사의 집도 전부 그냥 완전히 불탔는지 파괴가 됐는지 초토화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 두 동생들은 졸지에 고아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형하고 누나가 있는 공주로 와가지고 거기서 거렁뱅이 생활을 하면서 떠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이 당시 교사로 거기 갔던 조화벽 여사가 이 두 동생을 거둡니다. 걷어서 자기가 먹이고 키우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유관순 여사의 오빠인 유우석이 면회도 가요. 면회도 종종 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유우석이가 이 조화벽에 대해서 연정을 느껴요. 나중에 이제 나와가지고 추록을 해가지고 이 유관순 열사한테
유관순 여사는 조화병 여사한테 사랑 고백을 해서 결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화병이 그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유석이 그러면 내가 그 공주의 금강에 뛰어들어서 죽겠다 이렇게 반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인연으로 해서 그 집안에 맏며느리로 들어가서 그 집안을 일으키는 주역이 됐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즉 그 유관순 여사를 집안을 챙겼던 여인이 바로 강원도 출신의 양양 출신의 조화벽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이 조화벽 여사가 그 자기 며느리가 이제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며느리 중에 자기 시어머니, 즉 조화병 여사의 그때 만세운동 사건의 주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물어봅니다. 아니 어머니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냐고 여태까지. 그랬더니 그때 이 조화병 여사가 했던 말이 아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그 내용을 끝으로 한번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여장부셨어요. 나중에 양양 독립 만세 사건의 주역임을 알고 나서 왜 이야기하지 않으셨냐고 여쭈니,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순국한 마당에 나의 하찮은 일을 어찌 입 밖에 내겠느냐고 하시면서 79세로 운명하실 때까지 독립운동가의 며느리라는 자부심으로 그 어려운 살림을 견디셨지요. 또한 너희들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니 나중에 돈을 벌면 기념사업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니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겠느냐며 가난 속에서도 가족을 독려하시는가 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늘 입버릇처럼 하셨지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 늘 부끄러울 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강원도의 여인들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역사적인 큰 자치와 족적을 남겼는가 하는 내용을 시간 관계상 조금 피상적이긴 하지만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